그리고 제가 항상 말하는 표현이 있는데 2차적 슬픔입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도 그 사람의 상속 재산이나 채무를 정리하면서 아주 큰 세액으로 와닿았을 때 오는 그 슬픔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양한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데. 네, 안녕하세요. 라이프링크 스튜디오 여러분, 저는 세무사 이장원이라고 합니다. 두꺼비 세무사란 필명을 좀 쓰고 있고요. 저는 이제 많은 분들에게 좀 자산관리 위주의 세금,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된 세금 위주로 많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돌아가셨을 때 먼저 해야 될 거는 이제 첫 번째로 아마 사망 진단서, 이런 것들 무조건 챙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챙겨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부부가 같이 돌아가실 때가 있어요. 사망 진단서가 결국 이제 언제 돌아가셨는지 시간이랑 분까지 나와요. 분의 차이에 따라서 배우자 상속공제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남편분이 자산이 더 많았다, 아내분이 자산이 좀 더 적었다라고 하면 애매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남편분이 먼저 돌아가시는 게 나을 수 있죠. 왜냐하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요. 결국은 이렇게 이제 세금에 대한 문제는 후차적인 과정, 그리고 제가 항상 말하는 표현이 있는데 2차적 슬픔입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도 그 사람의 상속 재산이나 채무를 정리하면서 아주 큰 세액으로 와닿았을 때 오는 그 슬픔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양한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그 사망 진단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장례식장 비용 영수증 당연히 챙기셔야 되겠죠. 이것도 상속세 신고를 하실 때 경비 처리가 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장례가 끝나시고 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행정 업무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망 신고를 하셔야 되겠죠. 사망 신고도 원래는 이제 한 달 이내에 하셔야 돼요. 한 달 이내 안 하게 되면 과태료도 발생을 하는데, 어차피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사망 신고를 해야 그 상속인에 대한 재산 파악이 가능하세요. 사망 신고를 하게 되면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의 계좌가 이제 묶이게 됩니다. 가끔은 이제 계좌가 묶이기 전에 아버님의 아니면 어머님의 계좌를 좀 써야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상속인들끼리의 다툼이 없다 그러면 저는 그거는 뭐 괜찮다, 어차피 상속세 신고하는 데 있어서는 상관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상속 포기를 하거나 한정 승인을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상황이면 그거는 아주 위험한 접근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상속인과의 다툼이 있는데 그 돈을 빼버리면 너가 뭔데 상속재산을 건드렸냐,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시시비비가 걸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상속 포기라는 거는 결국 내가 아예 상속인에 대한 권한을 다 내려놓겠다는 얘기인데, 그 돈을 빼서 썼다는 얘기는 당신은 결국 상속인이라는 자격을 가져가려고 그 돈을 쓴 거 아니냐, 결국 이런 상황이 닥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내가 받는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오히려 나에게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망 신고 전에 고의적으로 뭐 금전을 사용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아주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립니다. 사망 신고하시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라는 걸 바로 거기서 공무원분이 말씀 주실 거예요. 그럼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서는 어떤 걸 확인할 수 있느냐, 상속 재산과 상속 채무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모든 내역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현장에서 주는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걸 줘요. 토지, 건물, 뭐 선박,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바로 줍니다. 그런 것들은 시군구청에서 바로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7일에서 한 20일 정도 걸리는 게 대부분 뭐냐면요, 이제 뭐 연금부터 시작해서 보험금, 예금, 적금, 주식, 새마을금고, 우체국, 이런 내역들은 결국 관련 유관기관에 통보를 해서 정보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며칠씩 걸리세요. 그 다음에 제가 권해드리는 건 금융감독원의 그 사이트가 또 있어요. 상속인 재산조회 서비스라고 있는데, 행정 업무가 좀 원활하신 분, 컴퓨터 작업을 잘할 수 있는 분들이 이걸 처리하는 게 정말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는 게 이거 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면 아버지의 휴대폰 번호를 갑자기 정지를 시키거나 해지를 시켜버리는 거죠. 해지가 최악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는 부모님과의 추억이 거기 많이 담겨졌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추억을 위해서라도 꼭 남겨두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채권 채무 관계를 정리를 해야 돼요. 최근에 상담 때 저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계좌 내역을 10년치 거를 봤는데요, 피상속인 계좌를 3억 원인가가 한 3년 전에 누군가에게 간 거예요. 근데 그 누군가가 도저히 누군지 모르시는 거예요. 제가 상담 때 말씀을 드렸죠. 문자랑 휴대폰 내역을 어떻게든 뒤져서 찾아봐라. 근데 알고 봤더니 지인이셨고 3억 원을 빌려준 그런 채팅 기록이 있으셨던 거예요. 결국은 부모님의 재산이니까 그 채권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정보를 얻은 거죠. 그리고 빚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뭐 1억 원이었는데 3천만 원을 갚았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7천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아니다, 나 1억 빌려줬다라고 하게 됐을 때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좌 내역을 보거나 휴대폰 내역을 봐야 되겠죠. 그런 기록들을 찾아서 그쪽에다가 항변을 해야 되는 상황도 생각보다 많이 펼쳐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진짜 돌아가셨는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부고의 사실이 전달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인터넷에서 문자를 단체로 이렇게 보낼 때도 50명이 넘어가면 문자 전송에 오류가 나는데 그 오류를 알 수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휴대폰에 막 몇천 명이 있는데 그거 보냈는데 몇 명은 보내줬고 몇 명은 안 보내줬고 허망하잖아요. 그러면서 추후에는 내가 왜 연락 안 받았냐, 서운하네, 이런 얘기도 올 수 있기 때문에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사항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휴대폰 같은 경우는 저는 말씀드려요. 기본요금제로 바꾸셔서 1년 정도는 무조건 유지하셔라. 하다못해 상속세는 무조건 신고 끝나고 나서 조사가 무조건 발생되기 때문에 조사 끝날 때까지라도 좀 남겨놔라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우선은 지금 이제 제 개인적 생각에 뭐 선거철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속세 개편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이 OECD에서 제일 상속세가 높습니다. 1년에 총 조세 거치는 게 뭐 100이라고 한다 치면은 2.42% 정도 대한민국이 돼요. 그러면 2% 정도인데 뭐 맞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OECD 평균이 0.5도 안 돼요. OECD가 무조건 지표가 될 수는 없겠지만 OECD라고 하는 국가 중에서 상속세가 대한민국이 평균보다 5배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부담이 큰 거죠. 여러분들 상속세 하면 재벌들의 뉴스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도 그런 기업 오너가 돌아가셨을 때 엄청 거액의 상속세가 발생했다. 이런 것들에 좀 포커싱이 집중이 되는데 제가 그래도 상속세에 대한 연구를 한 게 2016년도부터니까 그때부터 데이터를 보게 되면 그때 상속세 신고하신 분이 6,400명 정도 그리고 상속세 신고한 자산이 14조 정도 돼요. 근데 2022년도에는 19,500명이 56조 정도를 신고를 합니다. 말 그대로 거의 두세 배 이상 껑충 뛰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상속세 신고를 하는 사람들의 가장 많은 인원수가 포진되어 있는 상속 재산이 10억 원 초과 20억 이하예요. 상속인들 재산 중에서 가장 높은 포지션을 차지하는 게 주택이에요. 그 주택이 예전엔 5억이었는데 걔가 지금 15억이 된 겁니다. 내가 그냥 삶의 거주를 하는 그 공간이 가치가 올라가서 상속세를 내는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이 상속세 및 증여세율이 1999년도에 개정이 되고 나서 지금 24년째 개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뉴스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상속세에 대해서 좀 준비하자라고 하는 게 대부분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회장님들, 사장님들 대상이었는데 요즘은 중산층의 고민이 돼버렸어요. 10억 원 이상의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상속세 과세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우자가 있으면 10억까지는 공제는 되지만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표로 많이 하는 게 음마아파트인데요. 음마아파트가 예전에 뭐 5억 정도 했었을 때는 일괄 공제 5억 원 공제되면은 상속세가 0원이죠. 근데 지금 음마아파트 얼마예요? 20억, 30억씩 하잖아요. 20억이라고 가정을 하면 기본공제 5억 원 제하면 상속세가 4억 4천만 원입니다. 거기다가 그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 내셔야 되죠. 그게 한 4천만 원 돼요. 그러면 4억 8천을 내야 되는데 그 내실 돈이 6개월 만에 생기느냐? 너무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납부 방식이. 자, 연부연납이란 제도는 뭐냐면 쪼개서 내는 거예요. 매년 1,000만 원 이상 내게 되면 처음에 한 조각 내고 최대 10년까지 쪼개서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1조각을 쪼갤 수 있겠죠. 5억 5천만 원이라 가정해 보겠습니다. 내일 세금이. 그럼 매년 얼마씩 내야 되죠? 5천만 원씩 내셔야 돼요. 그리고 이자가 2.9%씩 붙어요. 가상금이라는 게. 자, 현실적으로 가시죠. 여러분들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근로소득자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쓸 거 다 쓰고 세후 소득이 5천만 원이 넘으신가요?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분은 세금을 10년간 번 돈을 1원도 안 쓰고 다 내셔야 돼요. 그래야 그 재산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그걸 안 지키면 어떻게 되죠? 바로 공매로 넘어갑니다. 왜냐? 체납이 됐기 때문에. 이게 말 그대로 상속세의 일반적인 현실이세요. 그러니까 부모님과 소중한 추억이 있었던 그런 주택을 급매를 하는 겁니다. 그런 슬픈 일들이 많이 펼쳐지기 때문에 준비를 좀 많이 하셔야 된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다 하나 더해서 이제 좀 제가 권해드리는 게 상속이 일어났을 때 대부분 상속 재산은 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주택을 어떻게 받을지에 대한 고민도 정말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대부분 무료 상담 해드린 분들이 사실 진짜 주택 한 채랑 현금 2, 3천만 원이에요. 고민이 3억이나 낸다고요? 이게 첫 번째예요. 취득세까지 하면 뭐 3억 5천. 첫 번째로 이제 납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고 두 번째로는 상속인들이 자녀가 3분이라고 하실게요. 나는 주택이 이미 있는데 주택을 받아버리면 주택수가 더 늘어나지 않느냐. 대한민국은 주택 관련된 중과세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취득 보유 처분 단계에서 중과세가 나오거나 아니면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주택을 팔 때 비과세를 못 받는 건 아닌가. 받을 때도 그냥 무작정 지분대로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받는 게 좋을지를 조율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자인 분들이 취득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내가 비과세 요건 만들어서 비과세 팔면 오히려 이 주택을 미래에 팔 때는 세금을 적게 내겠구나. 요렇게 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무주택자가 받게 되면 그 주택에 대한 취득세도 좀 더 낮아요. 이 무주택자가 받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보유할 때 세금 어떻게 할 거냐. 취득이랑 보유할 때 5년간은 주택수에서 빼주지만 그 이유는 아주 다른 변수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많이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청약이에요. 자녀가 나이가 40대여서 결혼했고 자녀 있고 하면서 무주택자 청약 기간을 가득가득 채워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 상속주택에 대한 지분을 받아버리면 무주택자가 깨지기 때문에 부적격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주택을 오히려 요즘은 안 받으려고 하는 경향도 상당히 있으세요. 우리 자녀 3명이니까 선물씩 나눠 가져. 이게 무조건 해답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상속주택이 있으면 그럼 팔아서 그걸로 세금 내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보다 주택이 안 팔립니다. 그런 것들도 알고 계셔야 돼요.
상속세 미팅할 때마다 제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자, 세무사님 찾아왔으니까 이제 세금 좀 줄여 주십시오 이건데, 사건이 다 끝나고 나서 세금을 줄이는 건 거의 힘들 때가 많습니다. 상속의 세금은 일반적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랑은 달라요. 그러니까 사건이 다 펼쳐지고 왔을 때는 이미 모든 게 거의 다 종결된 상황이 돼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거기 내에서도 전략들을 짜서 줄일 수 있는 게 있지만 그 운신의 폭이 좁다란 얘기죠. 그래서 제가 무조건 말씀드리는 건,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다. 10년의 사전증여 룰이 있다. 그걸 지켜서 최대한 빨리빨리 증여를 해야 된다라고 정말 강조를 드려요. 증여라는 건 살아생전에 주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줬다고 해볼게요. 그럼 아들이 증여세를 내는 거예요. 수중자가 대한민국은 세금을 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증여를 하고 10년 이내 재차 증여를 하면 합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속세도 마찬가지예요. 증여를 하고 10년 이내 이 증여자가 돌아가시면 본인의 상속세 계산할 때 10년간 증여했던 거 얹어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상속세가 다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인에게는 10년, 그 다음에 상속인 이외의자는 5년이에요. 상속인 이외의자로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사위, 며느리, 손주, 형제예요. 1차 상속인이 아니니까 5년 이내 합산이세요. 근데 상속인들은 10년 이내 걸 증여한 걸 다 합산하니까, 내가 그래도 5년 이상은 좀 건강하게 살 것 같은데 10년 사는 건 도저히 안 될 것 같다라는 상황이 들면 오히려 자녀를 주는 것보다는 사위, 며느리, 손주 주는 게 낫다. 금액 제한은 없어요. 증여세는 어차피 그 시점에 당연히 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증여세는 증여세도 내지만, 사위가 받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게 5년 이내 돌아가시면 다시 전부 다 얹어져가지고 50% 세율 구간이다 그럼 30%의 차익에 대해서 어차피 다시 내야 돼요. 근데 5년이 지났다 그러면 증여세 그 당시 20%만 낸 걸 끝. 그렇기 때문에 그 30%를 세이빙을 할 수 있는데, 그럼 30% 해봤자 얼마나 되냐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나눠준 분들이 10분이고 각각 5억씩 줬다고 해봐요. 그럼 50억에 30%면 15억을 세이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제가 이 촬영하기 전날에 상담을 한 게 어떤 분이셨냐면, 자산이 한 200억 정도 되셨어요. 부동산이 많으셨는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 돌아가시면 상속세 90억 정도 나옵니다 하니까 진짜 까무라지시더라고요. 여러분들 90억인데 부동산 위주로만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바로 금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10년간 살기에는 좀 힘드실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사위, 며느리, 손주에게 제발 빨리 증여를 해라. 그리고 그분이 5년간 건강하게 사시길 진짜 빈다. 그 방법밖에 없다라는 그 룰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증여세를 냈을 때 세율은 10% 구간인데, 그분은 어차피 상속 재산이 많기 때문에 이게 5년이든 10년이든 다시 얹어지면은 50%의 세율이 돼버려요. 예전에 10%를 냈더라도 차익인 40%를 추가로 내야 되니까 주나 마나인 상황인 거죠. 하지만 지금 건강하시다라고 한다면 최대한 빨리 5년은 사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구도를 한번 짜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족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10년 주기 룰을 무조건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 첫 번째로 어떻게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말씀을 드려보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주라고 저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미성년자 때까지는 직계 존비속간에는 2천만 원까지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성년이 되면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니까 증여세가 1원도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30살까지 4번 정도를 줄 수 있어요. 2천만 원, 2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1억 4천만 원이지만 어떤 주식 계좌를 만들어서 배당주 위주로 주식을 산다 그러면 그 4%의 인플레이션 상승폭이 증가됐을 때 30살 될 때쯤 되면은 한 2억 3천만 원까지 재산이 좀 증가될 수가 있습니다. 그 자녀가 처음에 스타트를 할 때 마중물을 좀 마련해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당연히 저도 이거 보시는 분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이해가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아이가 0살이면 부모님의 나이는 몇 살이죠? 30대일 거예요, 대부분. 30대가 대부분 돈이 없죠. 근데 누가 주셔야겠죠? 당연히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셔야 돼요. 직계 존속의 범위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60대 이상 분들이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게 40%가 넘어요. 20대 30대는 12%밖에 없습니다. 그 손주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자식하고는 좀 다를 거예요. 자식분들 사실 미우셔서 안 주실 수도 있는데, 손주들은 예쁘시니까 좀 주시라고 말씀 많이 드려요. 왜냐면 그 손주가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게임 스타트를 못 합니다. 지금의 20, 30대가 마찬가지일 건데, 지금의 이제 아이들 10살 이내의 아이들은 사회적 환경이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해봐요. 많은 재산을 주라는 게 아니라 2천만 원, 5천만 원 정도는 주실 수 있는 여력이 된다라고 한다면 미리미리 증여를 해보는 건 어떠실까? 그리고 본인의 이제 상속세 재산에 대한 세율이 과세 표준이 10억 원 이상이다라고 생각이 된다 그러면 저는 웬만하면 최대한 빨리 증여를 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40%의 세율 구간이면 살인적인 겁니다. 여러분들의 재산이 100원이 늘어나면 40원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세인 거예요. 그냥 국가의 세금으로 이미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거예요. 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라는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나 그냥 죽으면 알아서 해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많이 봤던 두 가지 패턴은 뭐냐면, 상속세를 상속인들이 마주했을 때 그 원통함이 클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아버지 좀 준비 좀 해주시지. 근데 자녀가 부모의 그 재산에 대해서 말하는 건 대한민국은 이미 금기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가 미리 먼저 말을 좀 해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려줌이 없더라고 하더라도 갈래라도 좀 쳐놓으셔야 되는데, 갈래를 안 쳐놓고 돌아가시면 이 자녀들은 100% 싸우십니다. 많은 상속의 상담을 하면서 느낀 건데, 한 30억 정도 넘어가시면 싸우세요. 거의 100% 싸웁니다. 50억 넘어가시면 이제 경찰 불러요, 진짜. 100억 넘어가면 오히려 조용합니다. 그냥 어차피 페이퍼로만 일해요. 법원에서 보거든요. 이걸 바라시는 건 아니실 것 같아요. 자녀들이 싸우는 것 때문에 그 배우자가 화병 나서 3개월 안에 돌아가신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상속세를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경험할 일 자체가 없고 이거에 대해서 인지가 낮은 편이잖아요. 근데 제가 놀라는 경우가 뭐냐면요. 제가 한 6, 7년 전에는 상속세 강의는 대부분 CEO 분들 최고위 가정이나 이런 데서만 들어왔었는데, 요즘 제가 강의를 가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강의를 할 때 일반인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곳에서도 몇백 명씩 와서 들으세요. 그만큼 상속세에 대한 지식들이 약간 상식화되고 있고 일반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지식으로 바뀌고 있는데, 제가 그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상속세는 신고 세목이 아니다, 결정 세목이다라고 많이 말씀드려요. 이게 무슨 말인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간단해요.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이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신고서 넣으면 절대 끝이 아니에요. 그 신고서를 기반으로 9개월 이내에 상속세 결정을 해야 돼요. 결정을 쉽게 내려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때 세무조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세는 납부세액이 발생하거나 그다음 상속재산이 5억 원이 넘어가면 대부분 세무조사래요. 난 세무조사 안 했다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조사를 자체 조사로 끝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정을 세무서에서 그냥 알아서 한 거예요. 왜냐? 금액이 낮으니까. 근데 납부세액이 발생하거나 5억이 넘어가면 이건 봐야지 이럴 수 있어요. 10년 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내역과 5년 내 상속인 이외의자에게 증여한 내역,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라면 추정상속재산이라고 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 매각 금액이나 돈을 인출한 내역이 있는데 그 출처를 알 수 없는 거는 상속재산에 포함하게 돼 있어요. 5억 원밖에 없었지만 돌아가시기 전날에 100억을 뺐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몇 억이죠? 105억이에요.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이죠. 그 다음 상속인들 10년치 계좌 내역을 전부 다 확인을 합니다. 서로 이체된 내역이 있는지를 전부 다 확인을 해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상속인 이외의자 누가 있죠? 사위, 며느리, 손주, 형제까지 계좌 내역을 5년치 걸 다 봅니다. 그러면 뭐가 튀어나올까요? 예기치 못한 다양한 증여 내역, 이체 내역들이 튀어나와요. 그러면 이게 증여였는지 아니면 돈을 빌려줬었는지 이런 것들을 소명을 해야 되는 이슈가 생긴다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 저는 받은 거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데, 계좌 오픈해 보면 9년 전에 내가 결혼할 때 알고 봤더니 전세자금 2억 원을 받은 게 있었어요. 그 계좌 내역 보고 이러시는 거예요. 10년치에 대한 부모님과의 거래 내역, 난 하나도 없어야 하는데 계좌 막상 열어보면 다양한 거래 내역들이 많이 튀어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하다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준 내역이 있으면 그걸 알아내야 될 거잖아요. 채권으로 넣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계좌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10년치 그리고 5년치에 대한 거래 내역을 꼼꼼하게 살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국세청에서는 그걸 다 보고 소명 요청을 할 거기 때문이죠. 제가 9년 11개월 28일 전에 증여한 게 포착된 적이 있었어요. 증여를 3억 원을 하셨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증여세 안 냈잖아요. 그 3억 원에 대한 원세액이 나와요. 그 당시에 증여세 신고 안 하셨죠? 그럼 신고불성실가산세가 20%가 붙어요. 그 다음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어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이제 개정이 될 때마다 다른데 대부분 연마다 8%에서 10% 정도 됩니다. 거의 10년치가 쌓였잖아요. 그러니까 가산세가 한 120% 쌓여요. 자, 그러게 증여세를 내야 돼요. 다시 이게 상속세로 얹어집니다. 상속세를 과소신고하셨죠? 그럼 과소신고에 대한 원세액을 내야 되고, 과소신고 불성실가산세 10%를 내야 되고, 그 다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또 추가로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3억 원을 증여를 했는데 이거 하나로 추징받은 게 3억 2천만 원이셨어요. 증여세 신고를 안 하게 됐을 때 그 타격이 엄청 클 수 있다는 걸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어요. 차용증을 뭐 부모 자식 간에 쓰냐 이러셨는데 요즘은 그냥 당연하게 쓰십니다. 왜냐? 증거를 마련해야 되잖아요. 소명을 할 때. 자, 그럼 차용증 쓰는 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로 빌리는 사람에 대한 경제적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자, 이제 막 대학을 들어갔어요. 생활비 나한테 받고 있고 우리 집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자녀에게 20억을 빌려줬다고 가정을 하면서 차용증 썼어요. 그리고 자녀가 그걸로 부동산을 투자를 해요. 여러분들 이걸 과연 빌려준 거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빌렸다라고 할 수 있는가?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빌려준 게. 그리고 합리적 경제인이면 20억 원을 은행에만 넣어놔도 이자가 3%입니다. 무이자로 그걸 빌려준다? 불가능에 가깝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차용증 무조건 쓰셔야 됩니다. 제가 이 차용증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마다 말하는 게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을 빌린 거다라는 가정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말씀하세요. 세무사님, 빌린 거라 치고 라는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사실상 믿어줄 건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차용증에 적힌 채무 변제 내역이나 원리금 상환, 기한 이런 것들이 다 명시되어 있는데 그것과 똑같이 세금은 실질과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좌이체를 해야 돼요. 차용증만 쓰고 계좌이체 내역 하나도 없으면서 아예 나 돈 빌렸다라고 주장하는데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차용증은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겠죠. 현실성 있게 그런 걸 믿을게 하려면 계좌이체 내역을 똑같이 만드셔야 된다는 걸 꼭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분들이 망각하는 게 뭐냐면 한 1, 2년 내역 만들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이런 말씀들 하세요. 근데 절대 안 되세요. 그리고 가끔 그런 얘기도 하세요. 내가 현금으로 뽑아서 줬다. 그 현금으로 출금한 내역이 부모님한테 갔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계좌이체 내역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통장 메모를 기록을 해야지만 좀 믿을 수 있지 않을까. 법에서 정한 이자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4.6%입니다. 실제로 법에 정한 4.6%랑 그다음 실질적으로 지급했던 금액의 차이가 연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면 그 1,000만 원 이상의 차이는 이자도 좀 싸게 있으니까 그것도 증여재산가액으로 봐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자 내역을 아무리 가족 간이지만 10만 원이라도 뭘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십시오. 왜냐면 증거 법정주의예요. 증거가 있으면 과세관청도 무조건 추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그 차용증에 대해서 사실은 정말 입증을 하시는 분들은 공증을 쓰기도 해요. 공증 쓰고 확정일자 받거나 아니면 진짜 극단으로 나아가면 근저당권 설정도 합니다. 제가 지금 자산관리하고 있는 분은 근저당권을 걸어요. 그분은 증여로 오해받는 게 더 큰 세금적 위험이 되니까 그분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이자를 줄 때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도 해요. 원래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라 그래서 빌려준 사람이 이자를 받을 때 27.5%의 원천징수를 하고 세금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것까지 안 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진짜 큰 돈을 아버지에게 빌린 분들은 나 이거 증여면 위험해요. 안 돼요. 증여세가 더 나가요. 그래서 무조건 빌린 걸로 해서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생각보다 이게 디테일함이 많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거기에 맞춰가야 된다는 거. 근데 이 담당자도 아니 이자 내역도 없고 원금 상환한 것도 몇 년간 3년간 하나도 없는데 이걸 저보고 믿으라는 얘기입니까? 그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시점의 문제일 것 같아요. 첫 번째 상황은 이제 빌려주고 다시 갚았다. 그리고 나서 조사가 나오면 이 둘 다 내역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빌려주고 그 사이에 조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갚았다? 여러분들 믿겠습니까? 조사 나오니까 허겁지겁 갚았네. 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든지 상황은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조사가 언제 나오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근데 언제 나오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결국은 이 자금을 받는 거 왜 받으세요? 간단하잖아요. 대부분의 요인은 뭐냐면 내가 투자를 하거나 부동산을 살 때세요. 근데 대한민국 부동산 살 때 주택 같은 거 살 때나 토지 살 때 주택 취득자금 조달 계획서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서 쓸 때 내가 이 돈 어디서 났는지 다 쓰게 되어 있다고요. 근데 그 자금 자체가 어디서 났느냐? 부모님한테 났습니다. 조사 나오면 바로 다 들통나잖아요. 근데 차용증도 안 써. 이자 준 것도 없어. 근데 조사는 6개월 있다 나왔는데 하나도 이체 내역 없어. 그러면서 나는 빌렸어. 라고 주장하는 게 과연 먹힐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 내가 전세금으로 쓸 거야. 임대 보증금으로 쓸 거야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뭐가 있죠? 전월세 신고제가 있어요. 21년 6월 1일부터 보증금 6천만 원, 그 다음 월세 30만 원 초과되는 것에 대해서 전월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월세 신고를 하는데 그 내역이 어디서 났는지도 사실 과세관청은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 소득으로는 도저히 이걸 마련할 돈이 없는데 어떻게 났을까라고 해서 조사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유념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은 생활비로 주장을 많이들 하시려고 하는데 쉽진 않아요, 사실은. 왜냐, 생활비라는 건 피부양자에 대한 생활비만 비과세가 가능해요. 요즘 그런 말을 하시잖아요. 엄마 카드 주자. 그거 쓰시게 되면 사실은 증여예요. 왜냐? 난 이미 소득을 벌고 있는데 왜 돈을 받아요? 부양의 의무가 없는 사람한테. 그리고 생활비는 일시적이고 소모적인 겁니다. 그거를 막 받아놓고 재산을 축적한다거나 부동산 아니면 주식, 자동차를 산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생활비가 아니죠. 생활비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가액이에요. 뭐 월 100만 원, 1000만 원 기준이 있냐? 기준 없습니다. 결국 월 1000만 원이어도 내가 어차피 생활비로 소비성으로 썼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생활비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월 300만 원이지만 그걸 배우자에게 줬는데 배우자가 그걸 통해서 주식을 차곡차곡 해서 자산을 형성했다. 그러면 그거는 증여죠. 결국은 상황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소비를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생활비는 정말 아다르고 어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가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비과세 항목 중에 이제 병원비도 있고 교육비도 있어요. 대학교 교육비가 높으니까 그 교육비를 줄 수도 있는데 그 교육비를 막 4년치 걸 한 번에 받아버린다? 그런 건 제가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믿어주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유념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사실은 이게 계속 무료 상담을 하는 이유가 공익적인 목적도 있고 많은 분들에게 좀 지식을 알려야 된다는 생각도 있고 많은 분들이 이 상속세나 증여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은 하시고 마인드가 조금씩은 바뀌셔가지고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 외적으로도 저도 이제 공익적 목적으로 많은 것들 좀 해보려고
노력 중인 게 몇 개 있는데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좀 책도 좀 마련하고 있어요. 왜냐면 전세 사기니 뭐니 해서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쓰는지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책으로 또 만나 뵙고 다음에 또 책이 나오면 그때 또 라이프링크 스튜디오에서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라이프 모멘텀을 응원합니다. 화이팅!